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경기 민감도나 이 보복 소비 관련 그런 주식이 올해는 좀 지배하지 않을까. 올해는 좀 지배할 것이다. 네네. 자, 오늘 이제 이야기가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요책,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주식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현재 좀 시장에 대한 이제 저자님이 또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잖아요. 네. 현재 주식시장 뭐 점검 및 향후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긍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의 이제 펀드멘탈이라고 하죠. 네. 그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진행 중이다라고 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이 발표를 했는데, 그쵸.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네. 하면서 또 최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미국 연준에서 이제 슬슬 이 테이퍼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장에 대한 유동성 축소, 약간 네. 긴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네. 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과거에 그래서 이 먼저 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좀 살펴보면 2013년, 이때도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죠.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3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좀 많이 좀 풀렸다, 돈이. 네. 이제 슬슬 미래를 위해서 약간 좀 돈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테이퍼링이 2013년에도 한번 있었고, 네. 2017년도엔 유럽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니까 시장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긴 했어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연준이 이 뭔가 시장에 약간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단 던져 놓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안 좋아할 걸 알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 좀 진정시키기 위한. 살짝 처음에 던지는 거죠. 네. 살짝 던지고, 이제 우리 슬슬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살짝 던진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서, 네.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긴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대신에 이 자산 매입 규모만 조금 축소를 할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또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네. 진행이 될 거야 하면서 이 시장과의 눈높이를 좀 맞춰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 쉽게 말하면 약간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약간 그런 거군요. 여기에 계속 올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들고 나중에 좀 괜찮아질 때쯤에 자, 테이퍼링 한다? 그쵸. 항상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적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그쵸. 작전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연착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그런 아마 그까지 가는 기간이 아마 올해 아마 하반기 그 정도면 이제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실질적으로 좀 그런 관련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노이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013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그 기업이 그때 펀드멘탈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테이퍼링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시장이 그거를 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주가는 또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는 주가 올랐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 그때는 이제 주가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정상이었다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그걸 다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올라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장은 펀드멘탈 실적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이쪽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저자님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펀드멘탈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일단은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뭐 코스피 기업에 한해서 2.6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물론 코로나 기저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코로나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좀 잘 나온 수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예상치, 코스피 기업들의 그런 컨센서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거의 10%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그 이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최근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 다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게 막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구간이 생각보다 좀 가속화가 되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좀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상향 조정된 점 등등을 감안하면은
뭐 물론 뭐 앞으로 1년 후에 일은 아무도 모르긴 그쵸, 하겠으나 그쵸. 현재 뭔가 지금 기업들이 회복하는 속도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 기관의 동향 지금 요즘 어때요? 외국인 기관의 동향은 뭐 일단은 뭐 그냥 시장 관점에서 네. 뭐 코스피 얼마 사고 코스닥 얼마 뭐 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사실 안 좋죠.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확실히 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기관의 그런 매매 행태를 보면은 약간 샀다 팔았다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방향성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 두 주체가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주식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통신주를 최근에 좀 많이 샀었고 네. 그 다음에 엔터주를 좀 많이 샀었고 그 다음에 레저, 호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통 분모를 좀 조합을 해보면 네. 결과적으로 좀 보복 소비 관련주 네. 그런 쪽이 좀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그런 주식, 네. 너무 비싸지 않은 주식 그런 주식을 좀 많이 샀다. 아. 그래서 일단은 올해 또 키워드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기저효과.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언택트 성장주들이 막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한다면 올해는 작년에 좀 소외가 됐었던 네.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랑 조금 다르죠. 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막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돈을 잘 버는 네. 경기에 따라서 좀 사이클을 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복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작년에 소외가 됐었다가 음. 네. 사람들이 돈도 좀 쓰고 네. 뭐 옷도 좀 사 입고 네. 어디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상화되는. 네. 엔터, 레저, 호텔이 뭐 보복 소비에 해당되는 거 알겠는데 통신은 왜? 근데 통신은 사실 보복 소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싼 주식, 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사서. 싼 주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들의 공통점은 올해 실적이 좀 괜찮아요.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에요. 요 네개 섹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최근에 뭐 이렇게 외국인이 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정도?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레저, 호텔 네. 여기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네. 미디어 뭐 이쪽도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네. 관련돼서 내지는 국내 레저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뭐 골프 관련된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골프 관련된 거는 세 글자인데? 아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골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이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해외는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놀아야 되는데 네. 그럼 뭐가 놀 거냐 그런 거죠 핵심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주변의 좀 변화라든지 그런 소비 행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많이 노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통신, 엔터, 레저, 호텔을 샀다면 이제 개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또 큰 집단이 외국인과 기관이니까 요걸 좀 뭐 따라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따라 들어가기는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그게 좀 그냥 관망해야 되는 입장인 건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뭐 단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둘 다 하긴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반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섹터도 있고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섹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뭐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고 네. 왜 투자를 했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보는 게 중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복 소비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왜 샀을까? 살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시장의 수급이 언택트 성장주에 다 쏠렸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었구나 그렇죠.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네. 본인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보다는 다음이잖아요. 그쵸. 지금 사실 보복 소비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보복 소비 다음 뭘까? 보복 소비 다음은. 네. 그게 결국 다음에 오를 섹터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길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약간 올해 좀 소외받았던 성장주가 다시 좀 가지 않을까. 다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극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섹터 입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요즘 저자님 어떤 섹터 좀 좋게 보시는지. 일단은 최근에 좀 잘 네. 나가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 네. 그다음에 이런 보복 소비 보복 관련주, 소비주.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일 거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 두 섹터를 최근엔 좋게 보죠, 사실.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좋게 보는 거고. 사실 뭐 이게 주식이 그래서 해당 섹터가 좋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파도로 칩니다. 네. 중간중간에 약간 그래서 약간 지금 소외가 되어 있었던 성장주가 다시 또 오르기도 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뭐 경기 민감주나 보복 소비 관련주들은 다시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나 이 보복 소비 관련 네. 그런 주식이 올해는 좀 지배하지 않을까. 올해는 좀 지배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도 좀 더 좋게 보시는 게 있나요? 섹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아니 너무 지금 넓게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뭐 소비재를 만들긴 만드는데 네. 작년에 좀 부각받지 못했던 네. 그런 것들의 공통 분모를 좀 대입을 해보면 그냥 내수 이쪽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내지는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의류 쪽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섹터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게 섹터를 얘기하려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종목을 얘기하셔도 돼요. 뭐 이를테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네.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재잖아요,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방문 판매, 렌탈 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흑역사가 있어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상업펀드 원래 코웨이 쪽에 있다가 웅진 쪽에 있다가 상업펀드에 갔다가 다시 웅진 쪽으로 왔다가 넷마블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됐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네. 동남아 쪽 이쪽에 이제 그런 판매, 렌탈 판매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기저효과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건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콘텐츠 한류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동남아나 중국으로 가서 뭐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막 부각받는 그런 주식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그게 나아진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중국에 수출을 하는 내지는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류주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화장품이나 그런 뭐 뭐라고 하죠?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좀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에 요 책, 이제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 책에 보면 유망 종목, 2021년 장기 투자 유망 종목 탑 10도 있던데. 네네. 좀 종목도 좀 책에도 이미 스스로 담으셨으니까. 이거는 사실 저 2021년 그쵸? 약간 좀 그게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이게 2021년에만 유망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장기 투자기. 장기 투자기. 장기 투자기. 뭔데요? 길게 놓고 보기에 좋은 종목들.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또 종목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소형주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원래는 이제 뭐 그런 개인 신용, 그 다음에 기업 신용 이런 쪽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게 뭐 데이터 상법 작년에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그런 주식들. 이 안에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책이 어차피 담겨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생활건강, 리노공업, NHN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평가정보, 서흥, KINX, 이크레더블 이 중에 뭐 몇 개 정도는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삼성전자, 카카오는 뭐 국민주니까. 그렇긴 하죠. 자, 그러면 한 종목별로 요 종목을 어쨌든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후보군으로 고르기가 힘들다면은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괜찮으니까 여기 책이 담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막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 낮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한 종목별 한 뭐 30초에서 한 1분 정도씩 설명만 좀. 삼성전자 왜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건지. 삼성전자는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이제 여기저기에서 정보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뭐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돼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런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가지고 또 이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하만 인수를 해서 자동차 부품 그렇죠. 이쪽에도 좀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가 턴하면 SK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 그 다음에 준비하는 그런 뭐 사업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친다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파이프라인이 딱 한 개. 그렇죠. 뭐 다변화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그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언택트주 두 종목도 담겨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건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 좀 해주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두 기업이 네.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많이 비슷하고 대신에 이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약간 온라인, 카카오는 모바일. 이런 쪽에 이제 특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네. 뭐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할 때 있어서는 제가 보는 조건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비재. 소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쓰는, 네. 먹고 마시고 바르고 사용하는. 네. 근데 이게 경기에 크게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기 담은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캐시카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네. 돈을 벌고 나서 사업 구조상 계속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네. 워렌 버핏도 그런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긴 했거든요. 재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기업들. 근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사업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어디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 모델은 아니에요. 네. 돈이 쌓이는 모델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는 내지는 자기가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다. 카카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해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4차 산업 혁명의 트렌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뭐 반도체, 뭐 IT, 뭐 음식료, 뭐 과거는 이랬잖아요. 지금 표준 뭐 한국 산업 분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어디에다 넣기가 그냥 애매해요. 네. 그냥 빅테크다, IT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모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네. 결과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그 하나의 덩어리에 다양한 사업을 붙이고 있죠. 네. 커머스도 붙이고 광고도 붙이고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도 붙이고 네. 신규 시장을 창출을 하면 붙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부합을 한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좀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온라인, 카카오는 모바일, 네. 그리고 네이버는 약간 좀 최근에 강하고 있는 부분이 커머스 쪽이죠.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해서 단순히 지금 거래대금 1위는 네이버예요.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한 2위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면은 우물한 개구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로 좀 확장을 해야지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건데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그 네이버랑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랑 합작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G홀딩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G홀딩스 밑에 라인이랑 야오제펜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트래픽이 일본 쪽 트래픽, 동남아 쪽 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저를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커머스를 붙여서 단순히 그냥 내수 기반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크로스보더, 즉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아마존이 꿈꾸는 그런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으로 뭐 금융 쪽에서는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상장까지도 가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키우는 그런 부분이 모빌리티 쪽이에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T 이쪽이 이제 사실 서비스단에서 우리가 접하는 카카오의 모빌리티이긴 한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중교통도 있고 뭐 카풀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등등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어디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냐면 퀵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거든요. 한 달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한 4월 15일 날. 그러면서 기업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이제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풀?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차량 공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네,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빌리티의 근본적인 부분은 운송 수단, 이동 수단이에요. 여기에서 사업 모델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배달, 그런 물류 이런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가 아니라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가 뜨잖아요. 네네네. 이용해 보셨어요, 그거? 저도 아직 이용을 안 해봤는데. 쿠팡 이츠인가? 쿠팡 이츠? 그것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는 뭐냐면 음식을 배송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장 봐주는 거예요, 대신에. 대신 장 봐주고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와요, 그냥. 그냥 뭐 어느 가게에서 뭐 이거 사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쇼핑을 해서 대신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마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못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카카오 바이크 아세요? 바이크요? 네. 그러니까 서울 돌아다니면 따릉이처럼 그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런
공유 자전거 아시죠? 근데 카카오 바이크라고 카카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긴 한데 얘네는 그냥 운송수단까지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뭔가 이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자기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도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제 생각인데 나중에 그걸 통해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뭐 배달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여기 기사에 네. 그런 거 나오네요. 카카오가 도보, 자전거, 킥보드 이용 라이더도 모집, 배달앱 시장 진출 포석이 아니냐 전망. 야 진짜 저 이거 좀 놀랬던 거는 그냥 다 진출하네요. 카카오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을 보면은 다 붙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그런 자산 중에서 재무제표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서 볼까요? 보면서 같이 하시죠. 이거는 뭐 유동자산 이거는 1년 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 회계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긴 하죠. 이게 보면은 이게 아마 억 단위니까 2조 8천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카우 사업 모델, 현금이 잘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 비유동 자산은 현금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라고 회계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자산이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무형자산. 네, 무형자산. 갑자기 이게 뭐 회계 수업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회계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중에서 뭐가 많냐? 영업권이 많죠. 영업권이 뭐냐면 기업을 인수할 때 그 기업의 장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면은 그 차익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장부 가격이 100억이에요. 내가 그 기업을 200억에 샀어. 그럼 100억이 영업권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카카오는 어마어마하게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들을. 그러니까 인수로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얘가 캐시카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에다가 붙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그럼 회사들을 사서 붙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 사업 모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구글의 주요 서비스 중에서 사실 구글이 직접 만든 서비스는 별로 없어요. 지금 하시는 유튜브도 인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자기가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적도 좋고 그게 어디에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사업 모델을 계속해서 이제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깡패네. 그렇죠.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때 레이 달리오가 그랬잖아요. 현금 많이 들고 있는 기업 주목해라. 왜냐면은 시장이 싹 안 좋아지니까 어정쩡한 그런 기업들. 여기서 어정쩡하다는 거는 약간 좀 막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데 좀 기술력이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은 돈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면 돼요. 사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경쟁자들이 뭐 부채 비율 많고 차입금 많고 좀 애매한 기업들은 다 도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승자 독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현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길어졌네. 괜찮습니다. 30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딴 기업은 그렇게 막 장황하게 말할 건 별로 없긴 해요. 그다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완벽한 모범생. 모범생의 표본인 그런 소비주? 일단은 뭐 실적을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이게 최근 5년 실적이거든요. 5년 실적. 2012년까지만 보면 매출액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 증가하네요. 영업이익도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표본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흐름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영업, 투자, 재무. 영업은 그냥 영업해서 정말 돈이 얼마 들어왔냐. 그게 영업이고 투자는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이 여기 마이너스 7,459억. 이만큼 뭔가 어디에 돈이 나갔다는 거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이건 뭐냐면은 내가 차입금을 은행에서 빌리면 재무 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나 누구한테 투자를 유치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갚거나 차입금을 갚거나 그런 활동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전형적인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약간 성숙기 기업의 전형적인 우량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좀 뭐 재무 쪽에서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건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FCF가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게 순이익이랑 좀 달라요. 순이익은 장부상의 순이익이고 근데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돈은 아니에요. 기업이 그만큼의 돈을 번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팔아도 이게 무조건 팔고 나서 현금 받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이라고 있죠. 팔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돈 받는 거. 근데 그거는 매출액으로 찍히는데 실제로 그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감가상각비. 우리가 자동차 사면은 그게 사서 우리가 타고 다니고 하긴 하지만 매년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용도 다 이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과 장부상의 순이익과 실제 그 기업이 뭐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남은 현금과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비용. 여기 이제 투자 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7천 찍혔죠. 근데 그 손익계산서상의 이 비용은 투자 비용은 계산을 안 해요. 뭐 투자하고 뭐 건물 짓고 누구 인수하고 그건 비용이 반영 안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실제로 이 회사의 주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것도 많으면 좋은 거겠네요. 이게 이제 FCF예요. 그래서 이런 돈이 이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순이익은 다 흑자라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는 기업은 없는데 LG생활은 보시다시피 이것도 꾸준히 차곡차곡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볼 때 이 기업이 정말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딱 하나의 지표로 꼽으라면 전 이걸 꼽을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그리고 5년치를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순환 주기라고 해서 호황과 불황을 한번 반복하는 사이클이 몇 년이냐. 우리나라 평균 4.1개월이에요. 4년 1개월. 그러면 5년간 이 기업이 호황과 불황을 겪으면서도 꾸준한 그런 마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서 굳건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보시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거짓말처럼 15%에서 고정이 돼 있죠. 어느 정도. 마진이 꾸준하게. 아까 보시다시피 뭐 실적 증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진도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불황과 호황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모범생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모범생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친구들한테 인기도 뭐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있지도 않긴 한데. 진짜 마이너스 나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뭐 얘는 그냥 뭐 믿을 수 배당 많이 주나요? 배당을 많이 주진 않아요. DPS, 현금 DPS가 주당 배당금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는 해요.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7,500원이고 지금은 11,000원이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그렇네요. 1% 미만이니까. 근데 배당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또. 한 코스피 평균보다 약간 좀 미치긴 한데 그래도 벌어들인 순이익의 한 20%, 25% 정도는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이긴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배당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항상 비싸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모범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서 이런 기업은 그냥 똑같은 그런 동종업계의 뭐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평소 때는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좋은 기업을 비싸게라도 사라고 했어요, 사실. 싸게 사란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현실적으로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없죠.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때도 사실 100만 원이 깨질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안 깨지더라고요.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그런 희대의 그런 10년에 한 번 오는 폭락장? 그런 게 오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기업은 싸게 사기는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범생이 재미없는 것처럼. 예. 근데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불려줄 만한 그런 좀 기업이 아닐까?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좀 제가 처음 들어본 기업이에요. 사실 리노공업? 뭔가요? 리노공업이요? 리노공업은 이것도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반도체 관련주예요. 반도체 관련주.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얼핏 들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IT인데 약간 좀 업황도 좀 그렇고 좀 무섭지 않냐 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첨단 기술 관련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후공정 이쪽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소모성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한다면 전공정이 있겠죠? 전공정은 뭐냐면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작업. 이 웨이퍼에다가 이만한 그 원판 있죠. 와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플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판에 이렇게 막 10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회로를 새기거든요. 그게 이제 전공정이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칩 단위로 다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10단위로 자른 다음에 이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약간 정기적인 그런 특성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관련 부품들 다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잘 가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테스트단에서 그 테스트를 도와주는 소모성 부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주로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에 좀 특화가 된 기업이고,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거밖에 없어요, 거의. 근데 비메모리라고 하면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용량, 사람으로 치면 뭐 근력, 뭐 스피드 이런 거고, 대신에 이제 비메모리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치면 눈, 네. 코, 귀, 뭐 촉감, 모든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상당히 많거든요. 다각화돼 있고. 근데 이제 리노공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가 많죠. 시총이 2조 5천억이나 됐네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의 실적 좀 보면 실적도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죠. 네. 네. 그러니까 경기를 그렇게 안 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최근 5년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반도체 아시다시피 경기가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 그 사이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보시다시피 그와 상관없이 실적을 이제 꾸준히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뭐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률이 좀 가관이에요. 네. 이게 제조업에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38%. 그냥 딱 보면 이거 바이오 기업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약간 좀 원초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왜요? 이 작업을 거의 숙련된 기술 공부들이 하세요. 여기서. 이런 그 소재, 이 핀, 리노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기계로 막 대량 생산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숙련된 기술 공부들이 가서 사람의 손이 많이 개입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른 그런 경쟁 업체나 그런 데서 만드는 제품 그 가지수만 2만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공정 테스트가 관련된 그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익률이 넘사벽처럼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배당 수익률은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유일하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10년간 배당금을 인상시킨 기업일 거예요, 이게. 배당금을 인상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노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5번째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종목을 많이 하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2주씩 떨어지면. 네. 뭐 남은 종목 중에서 좀 위주에서 그러면 그 전에 지금 10개 종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생활건강, 리노공, NH,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평가정보, 서웅, KINX, 이크레더블. 이 중에서 가장 다 좋게 보는 5개는 뭔데요? 아까 말했던 게 다 포함되나요? 일단 다 포함이 되죠. 왜냐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중소형주라서 사실 이게 중소형주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안 좋아지면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중에서 그 중소형주 중에서 좀 재미있는, 좀 들어볼 만한, 약간 좀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원래 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거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아니 지금 말씀 나누다가 그냥 어떤 종목 하나 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자, 이크레더블 요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시가총액이 2,595억 원. 뭐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 치고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기보다 그냥 요런 종목도 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고 절대 추천이 아니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사한 바가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실적 볼게요. 증가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죠. 일단 규모는 되게 작아요. 그죠? 사이즈는 되게 작은데 잘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단에서도 보시면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률도 보시면은 상당하죠. 일단 이걸 보면은 아까 리노공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딱 보면은 이게 뭔가 제조업이 아니라 약간 서비스업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조업이 뭐 거의 40%가 된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특수한 케이스여서. 그리고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배당 매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줄긴 줄었으나 그 전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았을 때는 4%를 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배당 성향이 결과적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얼만큼을 배당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억이다. 배당 성향이 65%다. 라고 하면 65억을 배당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당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이 배당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그쵸. 잘하시네요. 뭐 우리 개인 투자들을 많이 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잘 편승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욕할 게 아니라 그거. 대주주의 욕심과 나의 욕심을 일치화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게 배당 성향도 상당히 65%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졌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느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B2B 신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량한 기업인지 실제로 뭐 거래를 하다가 뭐 갑자기 그냥 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그쵸. 좀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신용성 여러 가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뭔가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죠. 네. 실적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냐. 여기에 대주주가 뭐냐면 한국기업평가예요. 아, 한국기업평가? 네, 한국기업평가고, 한국기업평가가 신용평가 업체고, 그쵸.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의 대주주가 뭐냐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가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이크레더블의 할아버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나오네요. 주요 주주. 그쵸. 한국기업평가 네.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델리티 여기는 그냥 펀드죠. 외국계 펀드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외국계 대주주가 우리나라 기업에 네.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배당을 많이 줘요. 일단. 근데 왜냐면 그걸 이제 그 외국계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설립을 한 거잖아요. 현지 법인으로. 그러니까 그 외국계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네. 근데 돈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가야죠.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고, 제가 이제 이크레더블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크레더블뿐만 아니라 이게 외국계 대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배당에 되게 약간 좀 포커스를 두고 철저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배당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기업을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이제 주주니까 그런 사실 외국인분들은 배당 특히 미국에서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좀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코리아 네. 거기도 지금 순이익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배당을 했는데, 네. 뭐 미국의 본사 코스트코가 마찬가지로 이 투자금 회수해가는 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자님에게 이제 유망 종목 장기 투자하기에 10개 종목 들었는데, 혹시 뭐 올해 이쪽 섹터는 그냥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아,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 종목 관련 얘기를 많이 다루긴 해요. 네. 많이 다루긴 하는데, 그 약간 이 종목이 약간 고점이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악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종목 말고 섹터요. 섹터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좀 약간 보지 말자. 그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네. 좀 약간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제 네. 의견이니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언택트 성장주들을 작년 말부터 좀 비중을 줄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카카오 네이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해당이 되긴 네. 하죠.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 앞에 말과 지금 뒤에 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안 좋다고 해서 줄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함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리밸런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비중을 줄였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그런 뭐 보복 소비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이제 안 좋다, 하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카카오 작년 기준 올해까지 뭐 최고점 치면 4에서 6배 사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거의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네. 10만 원? 네.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해서 뭐 똑같은 10만 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50만 넘었던 거잖아요. 그쵸. 거의 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장중에는 60만 원 네. 이상까지도 가기도 했죠. 그렇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거 조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던 주식 있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대부분 다 쉬어가더라고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겠죠. 네, 쉬어가고, 올해도 오르려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이익 성장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업황보다 더 좋지 않은 이상은 네. 올해는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네. 비중 조정, 리밸런싱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